네,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번입니다. 거부가 처분이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 이건데 26페이지에는 2조의 1항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거부라고 했잖아. 그 거부라고 했으니까 앞부분까지가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 그 거부라는 것은 처분에 대한 거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법상 요건은 바로 뭐냐면 처분에 대한 거부면 그러면 거부는 처분이 되는 게 맞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 거부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처분에 대한 거부면 족하다.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7페이지 밑에 로마서 6번에 보시게 되면 거부행위의 처분성.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라는 행위가 항고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즉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으로서 거부에 의해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부라고 했고 그 앞에 게 공권력 행사 처분이죠. 그러면 그것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은 법상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처분이 되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죠. 그러니까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한 부분도 특별히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례가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신청권이라는 거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맞는 것인가? 즉, 이 신청권이라는 게 대상적격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견해 대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번과 3번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은 법에서 나왔던 얘기고 2번과 3번이 추가된 내용이야. 근데 거기서 판례가 말하고 싶었던 건 3번이야. 3번.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번이 필요해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하나 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영업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 그러면 그 거부가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우리가 처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거부는 나한테 영업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니까 아무 영향을 안 미쳤지 않습니까? 그죠? 거부는 나한테 영향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극적 처분이 뭐라고 했어? 소극적 처분이 거부 처분인데 소극적 처분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안 주겠다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면 권리의무에 영향 안 미쳤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서 기본적으로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는 수익적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부가 되는 거니까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 쪽과의 관련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와의 관련성만 맺고 있는 거야. 법률관계 중에서. 그러면 이 거부가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지 처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권리에 영향 안 미쳤잖아요. 거부가. 그럼 거부는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거부는 무슨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지 처분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무슨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신청권이라는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지 그래도 권리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처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판례는. 그러니까 판례 생각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신청권이라는 것은 무슨 신청권이냐면 응답 신청권이에요. 응답 신청권.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권리, 그런 신청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당연히 나는 답변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자기 선생이 질문 답변 잘 안 해준다고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할 의무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수강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에 대해서 답변, 즉 응답 자체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응답 의무가.
그 얘기는 그 친구한테는 뭐가 없어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답 신청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난 답변을 안 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치게 되면 대상 적격이 인정이 안 돼서 그 재판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신청권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2조 1항 1호에서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근데 판례는 일관되게도 거부 처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을 요구를 하고 있다. 과연 이 신청권은 무엇일까? 원고 적격설. 지금 이 얘기는 판례가 신청권이라는 것을 새롭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 신청권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주소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요건이라는 것은 소송 요건과 본안 요건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소송 요건에는 어제 본 대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 적격, 행정 심판 전체주의, 그리고 제소기관과 재판 관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권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본 거야. 찾아보니까 총 4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 대상 적격, 두 번째 원고 적격, 세 번째 협의의 소익, 네 번째 본안 요건. 이 4가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어떤 요건과 신청권이 관련을 맺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4가지의 요건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돼요. 왜 그럴까? 원고 적격은 뭡니까? 그 행정처분 A라는 처분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원고 적격이잖아. 그러면 그 처분을 제거하면 침해당한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거고, 그러면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야.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같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의 요건 중에서 협의의 소익을 우선 털면 3개가 남는단 말이야. 대상 적격하고 원고 적격하고 본안 요건하고 3개가 남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학설인 거야. 원고 적격설, 대상 적격설, 그리고 본안 판단설,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소수설인 그 본안 판단설부터 우리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취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이 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무엇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은 그 A라는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1단계.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2단계 들어가서 그 위법한 처분이 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인지, 그리고 그 위법한 처분이 권리를 침해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인용 판결을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처분이 위법인지만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위법한 처분이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식의 취소송으로 보게 되면, 옳은지 그른지 문제를 떠나서 우리식 취소송으로 보게 되면 본안 판단에서는 권리와 관련성을 아무것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취소송에서는 본안에서 권리 관련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청권에 대한 문제를 본안 판단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이 학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는 영역으로 연결시킨 거니까. 그러면 원고 적격설하고 대상 적격설하고 2개가 남는 거야.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설은 그 중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원고 적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원고 적격에 대한 소송 요건에서 우리가 법률상 이익은 공법상 권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원고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게 되고 권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건 원고 적격의 문제니까 신청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문제는 원고 적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신청권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성립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상적격 문제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건 원고적격의 문제라고 보는 게 그게 바로 학설의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매한 민중들의 판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얘네가 얘기하는 원고적격에서의 권리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법률상 이익은 통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보호 이익입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거든. 그런데 그 법률은 무슨 법이야? 실체법이잖아요. 실체법.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그럼 실체법, 즉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하지만 방금 얘기한 신청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응답 신청권이 바로 신청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고적격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신청권과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권리, 공권, 즉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행 청구권이라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느냐? 그건 아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청권은 응답 신청권이지. 그냥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원고적격에서 얘기하는 이행 청구권은 뭐예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내가 요구하는 신청하는 대로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건 당연하겠지. 예, 그러니까 신청권 없으면 원고적격이 깨지는 것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신청권 없으면 거부가 아무 권리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처분되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처분되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국민학교만 나왔어. 초등학교 요즘으로 치게 되면 초등학교만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중학교도 안 나왔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지. 그죠? 대상적격도 인정 안 되고 원고적격도 인정 안 되지. 그럼 이럴 때 나는 국민학교 나왔으면 나 중학교 못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 대상적격이 흠결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 아니면 고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 국민학교만 나왔으면은 중학교 안 나온 것도 맞고 고등학교 안 나온 것도 맞고 맞기는 다 맞아.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고. 중학교 안 나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가 처분이 안 돼서 대상적격도 인정 안 돼. 신청권이 없으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서 원고적격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신청권이 없으면 뭐가 인정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적당한 거야.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적당한 거잖아. 그쵸? 그게 바로 판례 입장인 거라고요. 판례 얘기에는 논리적 흠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뭐라고 해? 신청권 없이 행한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요. 아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가 애초에 처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상적격 깨야 되는 거지 원고적격 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이 판례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가 지금 검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실체적 권리로서의 이행청구권. 이건 원고적격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절차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절차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권리 맞아요. 예,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절차적 권리도 권리로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거부는 절차적 권리로서 응답 신청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신청권이 없으면, 그죠? 예, 신청권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대상적격의 문제로 본다. 그 얘기고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판례가 그러면 말하는 신청권은 어느 정도의 신청권을 말하는 거냐?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냥 응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신청권을 말하는 거라고요? 응답 신청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권리. 대답이라도. 내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예,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라도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청권은 우선은 응답 신청권인데 신청권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판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규상의 신청권하고 그 다음에 조리상의 신청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법규상의 신청권은 뭐냐? 법규는 무슨 법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성문법규 말하는 거지. 성문법규.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은 성문법상 신청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문법에는 판례법과 관습법과 조리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불문법은 조리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것은 불문법상 신청권을 말하는 겁니다. 법규상 신청권은 성문법상 신청권이고 그 다음에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것은 불문법상 신청권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문법부터 적용합니까? 불문법부터 적용합니까? 실체법 부분은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문법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게 없으면 보충적으로 불문법을 적용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의 말입니다. 근거법규에 신청, 청원, 청구, 출원 이와 같이 뭔가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법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면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에 신청, 청구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면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즉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국가가 하는 건데 상대방은 누구지? 국민이죠. 국민의 역할, 국민의 신청행위가 꼭 필요한 행정행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영업허가 같은 것을요, 내가 영업을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신청도 안 했어. 근데 나한테 막 영업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업을 해야 될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쌍방적 행정행위예요. 쌍방적 행정행위면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법규 해석상 신청권입니다. 성문법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죠. 일반적, 즉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추상적, 즉 사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무면허 운전하면 안 되고 나는 무면허 운전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고 인천에서는 음주운전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문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죠. 그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발을 딛고 인정되는 법규상 신청권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건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문법이라는 것은요,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서 특히 어떤 개별적 사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불문법상 신청권은, 조리상 신청권은 무슨 신청권이 되는 거야? 개별적 구체적 신청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 가리고 사건 가립니다. 사람 가리고 사건 가려서 불문법 적용하는 거랑 똑같이 조리상 신청권도 개별적 구체적 신청권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행소형제에서 제입니다. 재결처분에 대한 부분이야. 재결처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행정심판과 갖고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는 뭐만 볼 거냐면요. 먼저 행정심판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빼려고요. 제가 말을 막 계속했더니 어지럽습니다. 37페이지 법령집 37페이지 행정심판법 제51조로 갑니다. 네, 51조로 갔더니 말이지요. 네, 74번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74번에 보니까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즉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의사표시록 재결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재결에 대해서는 심판을 또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A라는 사건에서 행정심판 한번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결이 나왔습니다. 나 재결에 아직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심판은 시간이 60일밖에 안 들고요. 돈은 10원도 안 듭니다. 또 심판 가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의 사건에서는 한 번의 기회만 보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면 아직도 내가 불복을 할 생각이 있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게 바로 28페이지에 있는 재심판 청구 금지입니다. 재심판 청구 금지입니다. 예, 재심판 청구 금지.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으면 소송으로 우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이 있죠. 그 처분 내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재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취소의 대상은 뭐죠? 처분 등이잖아.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처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불만을 갖고 있는 재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요. 내가 소송을 둘 다 제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소송 2개 다 제기하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둘 다 제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2개가 만약에 중첩된 영역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보통 있습니다. 중첩된 영역. 왜? 재결은 그 원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재결의 내용 안에는 원처분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된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위법성을 내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처분 취소에서는 그 위법이 인정되는 게 맞다. 그래 놓고 나서 재결 취소에서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각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재판 간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A라는 처분입니다. 이게 원처분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더니 재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결이 나왔어요. 요게 재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밑에 부분을 1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2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번 부분에 존재하는 저 역한에 존재하는 위법성을 주장할 때 원처분에 대해서 하얀 색깔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바보죠. 원처분 안에 있는 위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2번 생각하지 마세요. 1번만 생각하세요. 1번, 즉 원처분 영역 안에 있는 위법성 사유를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기를 하는데 처분 취소과 재결 취소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잖아. 저 1번은 하얀색 안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노란색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얀색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거, 또 1번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노란색 재결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처분 취소에 있어서의 재판부의 판단과 재결 취소에 있어서의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판단이 나오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저 1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통정리를 하는 게 19조 단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아까 봤던 19조 부분의 단서 부분이죠. 행정소송법 8번 법령입니다. 3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9조로 갑니다. 31페이지고요. 31페이지 17번. 취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게 19조 본문이었었고 뒷부분에 있는 단서를 보시게 되면은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고의한 위법을 주장할 때만 재결 취소를 제기하라 라는 얘기죠. 지금 판서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뭘 주장할 때죠? 2번이죠. 2번 부분의 위법을 주장할 때만 재결 취소를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원처분 중심주의. 그러니까 원칙은 원처분에 대한 소송이고 예외가 재결에 대한 소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고, 어떨 때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할 때만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라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네. 1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무슨 소송? 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돼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2번 위법을 주장할 때는 무슨 소송? 재결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법에 있는 거예요. 일반법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재결주의가 또 나옵니다.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 중심주의는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해서 1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 재결 자체의 고의한 하자의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본다. 2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재결 취소를 제기하라는 방식이에요. 19조 단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재결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 재결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냥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면 돼.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이게 바로 재결주의입니다. 이건 재결 중심주의가 아니죠. 그냥 재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재결이란 뜻입니다.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재결주의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도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2번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도 그냥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하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개별법에서 인정을 할 때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는 왜 등장을 하는 거고 재결주의에 대한 문제는 왜 등장을 하는 걸까?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A라는 처분을 했어요. 내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장의 처분을 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했다고 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완전히 대체하는 재결을 한 겁니까? 동작구청장의 처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재결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동작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로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 제3자, 즉 독립기관의 판단이 재결이라는 게 동작구청장의 생각을 완전히 대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발생시킨 고유한 잘못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다투고 동작구청장의 잘못 부분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라 하는 게 이게 원처분 중심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재결주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토지수용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삭제됐으니까 지금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에 있는 재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들이 만약에 해고 등을 당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재심이라는 게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노동위원회죠.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 재심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재결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초심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사실상 대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대체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럴 땐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쳤으면 그 중노위의 재결인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까? 동작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로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땐 일반법에 따라서 그냥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행정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에서 원처분 중심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의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럴 땐 대체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개별법에서 재결주의 규정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언제만 인정되는 거야?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재결주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게 바로 재결주의가 됩니다. 원래는 뭐고? 원처분 중심주의. 예외가 뭐고? 재결주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19조 단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결의 고의한 위법은 과연 어떨 때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심판 재결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 뒷부분에 행정심판 들어가면 거기 가가지고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대상적격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송 요건은 원고적격입니다. 44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44페이지. 예, 우리 행정소송법 그냥 눈으로만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44페이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30페이지입니다. 법령집 30페이지 보시면 12조부터 보겠습니다. 네, 완전 재미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밑에 내려가니까 막 국사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또 국사 선생님이 담배 피면서 내가 노가리 까다가 이렇게 왔는데 국사는 재밌잖아. 왜 재밌어? 안 재밌어? 안 재밌어? 안 재밌으면 말고. 예, 뭐가 재밌겠냐? 그치?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 옛날 얘기가 재밌지. 예, 우리는 옛날 얘기가 없어. 9번. 취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게 1문이에요.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다만이라는 게 없으니까 1문이고 뒤에 있는 게 2문이에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우가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건 2문이에요. 근데 판례는 지금 12조의 원래 표제가 원고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그대로 보게 되면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내용이 틀려먹었어요. 2문은 협의의 수익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통설은 학설은 전부 다 이견 없이 이 2문을 협의 수익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보냐면 1문만 보는 겁니다. 1문을 보니까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35조로 갑니다. 행정소송법 35조 32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법령집 32페이지 32페이지 맨 끝에 38번 법조 무이동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36조로 갑니다. 39번 법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많이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신청을 한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보세요. 보시고 내용을 대충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원고적격은 준용 규정을 안 쓰는구나. 이거야. 원고적격은 지금 준용 규정을 안 쓰고 있어요. 취소용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대체로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면 그것을 다른 소송으로 준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유독 이 원고적격 부분만큼은 취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각각의 모든 소송이 별도 조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원고적격은 뭐야? 소송마다 다 달라. 알겠어요? 소송마다 완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준용하는 방식 처리할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별도 조항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의 원고적격 12조 1문으로 가는 거죠. 교재 4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취소상의 원고적격이란 소송의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 등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의가.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이런 정의는 뭐 그냥 읽어보면 충분합니다. 당사자 적격이에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원고 적격과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피고 적격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상 적격은 뭐 하는 거라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의 행위의 자격.
원고 적격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사람의 자격, 협의의 수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소송의 자격, 이걸로 기억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예, 그냥 정의는 원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법조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12조 1문 들어가시게 되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번호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이익에다가 1번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에다가 2번 처리를 하시고요. 2번. 그 다음에 자 부분에다가 3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지금 갑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한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 부분과 세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먼저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먼저는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법률상 이익, 이미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공법상 권리다. 그랬죠? 공법상 권리다. 이것은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기본 구조 한번 잡아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리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죠? 권리는 따로 있는 것이고, 뭐는 인정을 안 했냐면 이거는 인정을 안 했어요. 법률상 보호 이익이라는 것은 권리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권리는 전통적 권리 저것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공법상의 권리만 인정을 하고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것은 따로 처리했었어요. 저건 권리 아니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법률상 보호이익은 맞거든요. 얘도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당연히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거든. 근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 중에서는 협의의 공권, 전통적 권리에 해당하는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다, 이렇게 봤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공법상 권리는 얘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얘 플러스 알파, 이 부분도 권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공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의 권리, 최근의 권리는 뭐냐면, 최근의 공법상 권리라는 것은요, 최근의 권리는 종전에 인정했었던 전통적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종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플러스 알파로서 법률상 보호익도 최근의 권리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이거 통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요 합쳐가지고 전부 다 법률상 보호이익이잖아, 그쵸?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거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도가 성립돼 버린 거예요. 이 구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권을 확대해서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 권리라는 거하고 공법상 권리라는 거하고 법률상 보호익이라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이 결론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공법상 권리, 공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권. 지금 이런 기초에 발을 딛지 않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설 대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과연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했을 때 이 법률상 이익은 전통적 권리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좁게 보는 견해가 바로 권리구제설입니다. 권리구제설.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익설, 얘는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입니다. 권리 안에는 법률상 보호익까지 예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공법상 권리의 범주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야. 1번, 2번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공권 동그라미입니다. 공권 동그라미. 공법상 권리, 공권 동그라미입니다. 공권. 그런데 3번, 4번은 공권을 포기합니다.
예, 3번, 4번 묶어서 공권 X. 공권 X. 공권이 아닌 놈도 법률상 이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넓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요. 저쪽에 국가, 이쪽에 국민이 있겠죠. 그죠? 예, 서로 법률 관계의 당사자로서 국가하고 국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도 권리 의무라는 게 있고 이쪽에도 권리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가 쪽에 있는 권리 의무는 뭐야?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말하면 되지. 공법상 법률 관계니까. 그 다음에 국민 쪽은요.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상 권리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을 말하겠어? 국가 쪽을 말하겠어? 국민 쪽을 말하겠어? 국민 쪽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권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 공권을.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따라서 저쪽에 의무가 있어야만 나한테 권리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그 3천여 개 개별법, 그 작용법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법에 따라서 국가 쪽에 의무가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무슨 의무? 국가적 공의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국가적 공의무에 대응해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힘, 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무가 내용이 되는 거야. 국가 쪽에서 인정되는 그 부과되는 의무가 내용으로 해서 우리의 권리의 내용을 구성을 하는 거거든. 그래요. 의무와 권리,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먼저는 의무가 인정돼야지 이쪽에 권리가 인정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그 끈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권리라는 범위를 확대시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명하에 그 의무와의 거리를 너무 멀게 하는 거예요. 끈을 계속 늘어뜨려.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겨서 고무줄이 끊어져. 알겠어요? 너무 멀리 당기다 보니까. 결국 끊어진 게 3번, 4번이에요. 결국 얘네들은 공법상 권리가 포기된 영역이 생겨버립니다. 법률상 이익 안에 뭐가 아닌 게 법률상 보호이익이 아닌, 즉 권리가 아닌 것들까지 포함되어 버리는 게 바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과 같은 3설, 4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설과 4설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설과 3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이에요. 닉네임입니다. 예, 닉네임입니다.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이에요. 그러면 3설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2설과 3설의 차이가 뭐냐? 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뭐야? 실체법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2설은 법률이라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권리 맞는 거잖아. 그렇죠?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3설엔 그런 말이 없죠. 우리가 법 그러면 실체법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란 뜻이에요. 소송법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누가 판단합니까? 실체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법에는 어떠한 실체적 이익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소송상 보호가치는 이익이니까 너 원고로 인정해줄게. 너는 그 소송상 보호가치는 이익이 아닌 것 같아. 네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너 원고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누구의 손에 다 맡겨지는 거예요? 판사의 손에 모든 게 다 맡겨진다는 겁니다. 법관한테 마치 뭐처럼 비교하는 거야?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얘네가 말하는 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에 따른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이만큼이야. 보호가치는 이익이 이만큼인데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은 이만큼이야. 법적 보호가치는 이익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왼쪽에 있는 1번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번 영역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1번 영역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잖아요. 그쵸? 근데 2번 영역은 소송법상 보호가치는 이익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영역은 이미 법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2번은 법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원고로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그냥 머리만 좋은 판사를 우리가 또이또이 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고요. 그죠? 둘을 우리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겠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판사를 우리가 임명합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마치 이 1번과 비교하게 되면 마치 얘들이 법규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 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최근 사태들 보시게 되면 대법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사법 이게 왜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건 정말 심각한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 양승태 씨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문제라거나 행정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런 것이지 4년 뒤에 우리가 다시 뽑아가지고 국민을 배신한 신의 측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표자들은 우리가 다 자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우리가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썩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이에요. 근데 거기마저 썩어버리면 이제 사회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길지는 난 생각도 못했거든요. 대법원이 그런 짓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굴 믿습니까? 재판에 가갖고 이미 정해진 재판을 하고 있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이거에 대한 논쟁도 되게 심하죠. 하나님은 이미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다 정해놨다라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왜 논리를 따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선택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이 맞거든요. 서로 이렇게 한번 주장해볼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규범 왜 만듭니까? 막 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국가를 우리가 형성할 이유도 없는 거야. 힘이 센 놈이 그냥 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왜 내가 비싼 돈 들여가고 변호사 사고, 그치? 왜 내가 그 법전 다 뒤져가면서 어떻게 공격 방어할 것인지 연구하고 이걸 왜 합니까? 이미 다 정해진 결론인데. 그게 아니잖아. 우린 영미방식이라고 했죠. 재판부는 뭐 해야 돼요? 심판관의 역할만 하라고. 우리가 열심히 싸울 거니까. 내가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지면 내가 승복하겠다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건 우리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으니까 우리 너무 궁금하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신림동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은 젊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돼갖고 몇십 년 일하면 여러분 집 살 것 같아요. 못 사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버님한테 한번 꾸지람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나는 30대 후반에 대리석 집을 크게 지어서 너희들을 편하게 키웠는데 너는 40이 넘었는데도 왜 그 정도의 집을 짓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가 뭐라고 반격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전 모든 문제는 당의 어른을 공경하지만 논리적인 싸움에 정치적인 분쟁에 문제에 있어서는요 옳고 그름은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비교해 볼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 왜 공무원 합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고 물론 공무원이라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처럼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민주투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 그건 직업 구하는 겁니다. 구직자죠. 그렇죠? 여러분 취준생이고요. 법상으로도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인정하기를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있죠?
예, 여러분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준비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인정합시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듯이 예, 냉정하게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아주 합리적으로. 그런데 다른 데 가기 힘들어서예요. 좀 이상한 현상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 이제 조만간 대학들은 다 망할 거라고 했죠.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때하고 저희 때하고 비교하게 되면 학생이 누가 더 많아요? 우리 바로 위에 선배들은 베이비붐이에요. 베이비붐 아주 지금 사람이 막 위에 터졌습니다. 예, 대학들 돈 많이 벌었지.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숫자를 졸업해서 다 내보내지만 뭐 스카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졸업만 하고 졸업장만 들고 나가면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구직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어느 대학을 나왔든 다 마찬가지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마찬가지야.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숫자도 요거밖에 안 되면서 왜 나가는데 구직이 안 되죠? 뭔가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숫자가 줄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건 여러분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훨씬 유능해요, 우리 때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4년 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졸업을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공부한 학생 있었다고요, 내 또래에서?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나올 때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술과 담배와 여자와의 데모와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게 다 우리의 로망이었어요. 예? CC 캠퍼스 커플하고, 그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낭만을 느끼고 수업 안 들어가고 본관 앞에 쳐누워서 막걸리 먹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맨날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가고 싶은데 다 갔어. 그럼 거기서 교육을 시켜줬어. 예. 지금 여러분 안 되잖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쓸데없는 소리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 요즘에 아주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죠. 예, 걔네들 토익 다 만점이에요. 전원 만점입니다. 만점 안 받으면 아예 입사가 안 돼요. 근데 걔네들 나와서 뭐합니까? 예? 회장 따까리하고 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너무나 나는 어저께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막 회장 나왔고 여자애들 막 더듬고. 이게 뭐 하는 시입니까? 그죠? 이러자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반대로 부모님 때하고 우리 때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누가 머리가 좋습니까? 저 IQ 148입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누가 더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더 똑똑합니까? 예? 근데 왜 나를 그럽니까? 내가 쉰 적 있습니까? 내가 40 중반까지 쉰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뭐 남들처럼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얻고 한 2, 3년 정도 일했으면 누구나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너희들은 평생 일해도 집을 못 산다. 야, 니네가 변호사고 노무사고 하면 뭘 사겠냐? 못 산다. 이건 비정상이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응?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만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처럼 이만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아파가면서 일하는 대통령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문재인만큼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력풀도 훌륭하고 근데 1,500억짜리 비행기 하나 못 사줍니까? 그거 하나 우리가 못 사줍니까? 아니 몇십 조를 땅바닥에다가 녹차라떼 만든 이명박 그런 인간도 있는데 다 비자금 만들고 했던 그 삼성 애들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돈이 있었으면요 우리 집 살 수 있어요 다. 그쵸?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아도 됩니다. 뭔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나 하청업체에 대한 문제, 이거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건 우리 잘못이고요. 그죠? 우리도 열심히 싸웠어요. 화염병 열심히 던졌고 계속 감옥으로 그냥 한 명씩 계속 갔고 그러면서 사회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가서도 전 첫날 보고 240만 명을 보고 무릎 꿇고 울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당연히 거기에는 학생들 왔다길래 애들 다칠까 봐 간 거예요. 네.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경찰들이 막 물대포를 쏘고 들어오면 어떻게 보호를 하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러 갔는데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평화로웠고, 예? 고등학교, 중학교 때쯤 되는 요만한 남학생 하나가 가방을 메고 와갖고는 그러는 거야. 난 아무 생각 없이 강의 마치고 그냥 뛰어간 거거든, 토요일날. 예, 그랬더니 나한테 와갖고는 약간 어둑어둑해졌어. 그러니까 남학생 하나가 한 중2, 중3쯤 돼 보이는 학생이 딱 와가지고 형, 초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못 구했거든. 그래서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져요. 이거 뭐예요? 그 전자 무슨 뭐 초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 돈 좀 비싸 보이는데 형 가져도 돼요. 그러면 걔가 나한테 형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걔하고 나하고 20살 차이 나겠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뉴스에서 그 첫 번째 집회에서 본 여학생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거 뛰고 있는 걸 보면서 너네 이거 왜 뛰니? 내가 물어봤어. 알바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회하고 있는 시위대가 지나가고 나면 여학생들이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와, 정말 이상한 현상을 나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사회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직 부족했던 거고.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든 거냐? 다 자유한국당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전부 자유한국당 짓입니다. 나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삼성?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납치해가는 걸. 지금 노조 막 그런 문제, 노조 파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왜 우리가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노동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법엔 다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 노조를 만들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근로자로 바꾸자. 이런 대도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삼성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왔었어요. 살려달라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와가지고 저희가 재워줬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중 1년 365일 내내 최소 100명 이상의 대우가 학생회관을 지키기 때문에 무장 상태로 들어와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삼성 애들이 용역 깡패를 보내가지고 삼성 달고 들어와. 그것도 고대 안으로. 학교 안으로 침입해갖고 침탈해갖고 학생회관 치고 애들 다 다치고 와, 걔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다 밀어버리고 그 사람들 납치해갖고 다시 가져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울었는데. 이 형님들 보호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힘이 부족했구나. 전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교라고 믿었는데 삼성한테 안 되는구나. 와, 이 깡패 새끼들 이거 뭐냐 도대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야. 뭐 까만 옷 입은 새끼들이 와갖고 막 빠이를 날리면서 들어오는데 막 방법이 없어요. 예. 삼성이 사라져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사라져야 되고 이명박이 죽어야 되고 전두환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사회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욕하려면 하라고. 수업 안 들으면 듣지 말고. 정확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동영이 했던 얘기는 정치인이 말을 했으니까 잘못이지 내가 말하는 건 잘못 아니잖아. 난 정치인 아니잖아. 나 정치 때려친 지 벌써 13년째야. 말해도 되는 거잖아. 나의 정치적 견해입니다. 제발 나이 드신 분들 선거 좀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당신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대표를 뽑는 과정이 아니잖아.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대표를 뽑는 거예요. 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다 40대여야 됩니다. 50대면 정말 능력자. 60대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국회 안에 60대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아무 관계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40대, 50대여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다 60대 아닙니까? 70대도 있고. 70대가 왜 정치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작게 뭐냐면 역관제로부터의 자유를 여러분들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을 법률상 신분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휘둘리지 말라고요. 근데 봐봐. 휘둘려서 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 당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행복해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강사들이 뭐 어떤 강사는 수학 강사가 무슨 160억, 320억짜리 강남에 빌딩을 샀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부러울까요, 우리가? 조금 부럽죠. 그런데 그 320억 씁니까? 죽을 때까지? 안 써요. 그쵸? 친구들이랑 밤새 술 처먹어도 10만 원이 먹습니다.
행복할 만큼 안주 배 터지면 살쪄요. 건강에 안 좋아. 더 먹으면. 자기 일 하는 겁니다. 다 각자가 다 자기 일 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뿐인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딴 나라 가면 보수 중에서도 진짜 극보수입니다. 뭘 이걸 빨갱이고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짜 딴 나라 가면 비웃어요. 이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정의당도 딴 데 가면 보수입니다. 딴 나라 가면. 무슨 소리야. 저보고 좌빨이라고 그러면 전 행복합니다. 그나마 나는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군. 우리나라에서의 빨갱이는 되게 좋은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잘못했습니다.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바꿔야 된다. 어르신들 제발 선거하지 마시고요. 왜? 어르신들 이 수업 안 들으시잖아. 그치? 그분들이 그게 공무원 하시겠어? 그리고 50대 형들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20대 때 감옥 갈 때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겁나게 맞았거든요. 진짜 죽기 전까지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30 중후반 돼갖고 이제 현직 경찰들을 가르칠 때예요. 근데 그 가르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형사사건이 좀 있어갖고 제가 여기 동작경찰서였어요. 여길 갔단 말이야. 그 동작경찰서 사람들이 내가 앞에 지나가면 인사를 하세요. 아직도. 왜?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고 나를 수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시는데 갔을 때 내가 경찰서에 놀러 갈 때는 현직 경찰들이 선생님 오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강의하러 갈 때 경찰청에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너무나 매너 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10년 차이가 났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같이 술 먹으면서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정말 합리적이에요 경찰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견찰 막 이러는데 경찰은 북한의 정권이 잘못된 거지 북한의 인민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메리칸 쓰레기죠. 걔네들은 그냥 인디안을 죽이고 들어간 쓰레기들이고 제국주의자들이고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광들이지만 근데 미국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그동안에 정권을 잡았던 정치인들이 잘못인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그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뇌부 새끼들이 쓰레기인 거죠. 수뇌부 새끼들이 그거를 다 잡아쳐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 난 차라리 복지부동을 하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배때기를 어디다가 땅바닥에다 붙이고 그냥 쳐누워서 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정권이 바뀐다고 휘둘리지 말라고요. 그냥 자기 일 하세요. 조용히 그러려고 공무원 하는 거잖아. 그치? 가서 무슨 올라가고 장차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5급부터 시작해도 장차관 못해요. 그 위는 정치입니다. 그렇죠? 은행도 그러고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위로 올라가 부총장 위부터는 못 올라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정치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부장 위쪽으로 해서 상무부터는 못 올라가요. 거기서부터는 정치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는 그냥 자기 일만 하다가 오세요. 그리고 조용히 있다. 그리고 그냥 공무원이 되지 공부하다가 지금 머리 살아있잖아. 아직 합격했을 때 머리 살아있거든.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눈이 동글동글해져. 공부할 땐 원래 이제 구용탄 눈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들어간 머리 살아있을 때 자격증 하나 따놓으세요. 뭘 따놔야 될까? 중개사와 노무사 둘 중에 하나 따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는 기간 안에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됐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땅 그리고 북한 노동자. 관리할 문제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땅에 대한 문제하고 사람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엄청나게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살아있을 때 따놓으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이 숙성돼요. 맛있게 익어요. 이게 상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장롱면허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롱에 넣어놔도 돼요. 넣어놔도 이건 숙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임에 나가요. 왜냐면 우리 제자들 다 합격시켜서 걔들 살아가는 걸 보잖아. 그렇죠? 합격을 하고 그쪽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노무사 모임 이런 모임에 나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인프라가 형성돼요.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죠. 사람들이 계속 알게 돼요. 그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살아있을 때 자격증 하나 더 따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문화생활 즐기면서 공무원답게 여유로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휴식 시간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더 하고. 그래서 봅시다. 보가치는 이익구제설. 아니 명박이 형이랑 막 이런 형들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지금 화가 나요. 정말 너무 했잖아. 이게 정말 양파 껍질도 아니고 까도 끝이 없는데 반성을 안 하잖아. 사람을 그렇게 다 쳐 죽여놓고 나서도 끝내 반성을 한 전두환을 보면 참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야 돼요. 씨를 말렸어야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매번 우리 쪽이 당선되면 우리 씨를 말렸잖아요. 우리 쪽에 지들이 당선되면 다 죽였잖아. 다 리스트 만들고. 우리는 자기들 공격한 적이 없었어.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항상 함께하자고 하니까 호구로 하는데, 그렇지?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둘리야? 우리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도 화나면, 둘리도 화나면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거. 앤트맨 이런 거죠. 막 커져 씨. 우리도 화났다 이제 그만 이거예요. 눈을 바짝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위에 있는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도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조가 강성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말 공부 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혼자 생각하지 말고 토론하고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데모하고 그런다고 해서 옆에서 친구들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회사 들어가고 지들이 노조 활동 더 열심히 해요. 노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들이 직접 경험해보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건 노조밖에 없어. 그렇잖아. 각계격파당하면 죽어요. 노조가 강성인 나라가 다 선진국입니다. 노조가 강성이라고 해서 경제발전이 안 된다? 그런 나라 하나만 갖고 와봐. 얘가 아무것도 없잖아.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다 뻥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선진국으로 합시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어주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가치는 이익구제설은 이건 양승태 때문에 시작된 얘기였죠. 그렇죠? 네. 보가치는 이익구제설은 법관에게 마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규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란 것은 뭐냐면 단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익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거기 표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간단히 돼 있네. 이거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 처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전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뭐냐면 처분을 행정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소송인 거예요. 근데 권리나 이익의 구제라는 측면은 아예 제껴버리고 중간 수단적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통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객관적 소송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저께 읽어봤던 뭐예요?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직접 관계없는 소송. 무슨 소송? 민중소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민중소송, 객관적 소송 이런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확대했어도.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가게 되면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처분의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도 이럴 땐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필요하대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도 기억하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직접적이다를 기억하세요. 직접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판례는 이런 직접적이라는 문제를 어떤 이익의 내용, 의미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침해 태양이다. 어떻게 이익의 내용에 직접적인 내용, 간접적인 내용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좀 가자. 그게 아니고 이익이 침해되는데 그 처분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직접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한 달이 건너서 간접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직접과 간접에 대한 문제는 뭐다? 침해 태양 문제고,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는 이익의 내용에 대한 문제고, 명확히 구분하고 들어가자라는 게 교수님들의 생각이고 그 입장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례처럼 보든 교수님들처럼 보든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해하기 편한 대로 제대로 된 대로 침해 태양 문제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통설 판례는
이게 1설부터 4설까지 내려가면서 법률상 이계 범위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거든. 계속 확대가 되는데 너무 넓히면 어떻게 돼? 너무 넓히면 심지어 적법성 보장설까지 넓히지. 그러면 아무런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막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개나 소나 소송을 다 제기해요. 개나 소나 소송을 다 제기하면 이게 뭐야? 만민소송이에요. 만민소송. 아무나 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법원의 재판 부담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권리구제설처럼 너무 좁혀버리죠.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는 뭐가 있니? 제3자 효행정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제3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권리구제설로 가면 상대방밖에 인정 안 돼요. 거의. 그렇게 되면 권리구제가 필요한데 권리구제가 안 되는 일들이 수두룩빵빵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권리구제에 너무 미흡한 거지. 그래서 검토해보게 되면 법원의 재판 부담이 너무나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너무 미흡하다거나 이 두 가지의 양법익 간의 균형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학설은 그래도 이설이다. 이겁니다. 이설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상 보호이익이잖아. 이제 법률상 보호이익. 법률은 무슨 법률? 실체법.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권리. 그리고 이건 공법. 그러면 실체법으로서의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공법상 권리, 공권이다라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공권. 공권은 어떨 때 성립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다가 상대방한테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의무. 이 의무는 누구한테 부과되는 의무다? 국가 쪽에 부과되는 의무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가적 공의무입니다. 국가적 공의무. 그래야 이쪽에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는 텃밭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물적 토대가 생기는 거고요. 의무부가 강행법규에는 의무부가와 의무부간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행법규라는 것은 뭐냐면 강행성이 인정되는 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강행법규의 반대말은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 임의법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법규에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어요. 나의 의사로서. 임의, 맡길림, 뜻의, 내 뜻으로 적용시키냐 마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강행법규, 강행성은 뭐야? 강제적용성입니다. 강제적용성. 강제적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강행법규야. 그런데 공법은 다 강행법규예요. 원칙적으로. 정말 몇몇 개 예외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는데 거의 발견 못해요. 무슨 말이야? 강행법규는 그냥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행성, 강제 적용성을 가지고 있는 법규에 의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작용법이에요. 삼천여개 개별법, 그 작용법에 의해서 국가 쪽에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무와 끈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무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의무 부과한 강행법규에서 뭘 보호하고 있어야 돼? 그 사익,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돼? 공법이야, 공법. 공법은 뭐야? 공법은 전체 이익,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사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익 극보의 취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사익보의 취지가. 그래서 사익보의 취지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공법은 1차적으로 공익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남아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개인적 공권,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공권이 성립돼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공권이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15분 휴식하시고 6시까지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